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유우파 그리고 국민의힘 자유우파들이 지지하고 자유우파의 대표 역할을 한다는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패배를 함으로써 정치력이 부족한 윤석열이가 정치력이 부족하다 혹은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윤석열이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총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수학적인 논리로 패배지만은 그 탄핵 시절부터 있어 왔던 그 민주당의 어떤 패권에 의해서 선거를 선방을 했다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선전을 하면서 자신의 내공을 키워 나가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바로 세울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스스로 패배감에 젖어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은 총선의 패배 때문에 패배라는 말을 하지 말고 총선의 선방을 하고도 나라가 굉장히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윤석열에 대한 기대가 깡그리 무너져 내렸고 이 자유우파가 스스로 국민의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재건할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정치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그 입법 독재의 그 패권으로서 우리가 간신히 0.7%를 이겼는데 이번 총선도 0.7% 정도 늘어난 선방이었다. 이런 정치 논리를 개발해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패배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적어도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이면은 거국내각이라든가 혹은 연립정부를 위한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 상의해 보겠다. 이런 정치적인 단계도 없이 바로 자기를 자기를 보좌할 그 비서실장 그리고 또 권력을 집행을 하는 국무총리를 야당의 누구누구를 시키겠다. 뭐 이런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제가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자유우파의 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제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저의 유튜브에 총선에 강의한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대구 경북 지방의 공천을 새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구닥다리들 세워서 아무 정치 능력도 없이 판사 검사한 거 하고 어찌어찌 서울서 국회의원 다 떨어지다 할 수 없이 지역 감정에 기대려고 대구로 내려와서 대구시장 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정치력이 없는 사람을 왜 공천을 했느냐 이거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대구 경북에 공천된 사람하고 광주 전라도에서 공천된 사람 몇몇이를 비교를 해보세요. 대구에서 공천된 사람들이 무슨 정치력이 있습니까?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정치인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사법고시를 했다든가 고급 관료 아니면은 지방 토착 세력들이
쉽게 말하면 대구시장 한 금영진이라는 사람은 그 토착 세력 아니에요? 그에 주호영이, 김기현이, 뭐 그 외에 대구에서 지금 떠드는 사람들이 다 사법고시 합격했다는 거, 그거로 지금 팔아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정치력이 있어요? 더구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그런 입장에 비해서 광주하고 전라도가 이재명이 패거리를, 범죄자들을 비호할 사람을 그 공천했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면면의 구성을 보면은 사법부, 시민운동가, 젊은 사람, 정당의 당뇨들, 이런 신진 멤버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다양하게 공천이 되었어요. 거의 다 전부 다 초선 의원으로 이번에 처음 출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선거에 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 된다. 김건희 특검을 받아서 승리를 이긴 뒤에 특검에 대해서 협상이 가능한데, 만약에 김건희 특검을 하지 않으면 참패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를 말씀드리고 싶나 하면은, 지금 자유우파가 선거에서 졌습니까? 본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토착 지역,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강원도 싹쓸이 했습니다. 결국 진 곳은 서울, 경기 아니에요. 서울, 경기가 전다고 공천을 바꾸라 하고 광주에 가서 공을 들이고, 심지어는 선거의 피날레를 광주에 가서 하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는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암기력은 있고 법을 좀 아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볼 적에는 법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총선 진 이후에 하는 행위들이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들이 윤석열이라든가 그 외 유튜브로 개인 방송을 하는 자유우파 오피니언 리더라는 그 사람들을 믿고 이 자유우파의 재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자유우파들의 무능을 말하고 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말하지만은, 우리 자유우파들이 힘을 합쳐서 새롭게 자유우파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총선의 문제가 아니고, 이야기했다시피 총선은 자유우파가 차지할 그 지지표들은 다 받았어요.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뭐 표차 없이 간신히 그만큼 진 거예요. 그만큼 진 거지. 그 외에는 부산도 그 3개인가 이 선거를 다 차지하고 1개만 뺏겼고, 경남도 거의 다 차지했고, 울산도 다 차지했고, 대구, 경북 다 차지했고, 강원도 다 차지했어요. 뭐를 뺏겼다는 겁니까? 그러나 이게 지금 국회의원 3번을 치르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고정화됐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10몇 년 동안 민주당에 그 어떤 의회의 권력을 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그럼으로써 처방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몇 가지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 정세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말하면은 미국과 중국의 양극 체제가 지금 시작되었다.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는
소련과 미국의 양극 체제였는데 지금 소련이 해체된 이후 미국의 일극 체제였어요.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일극 체제. 그런 와중에 중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미국에 대항하는 한 국가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미일, EU, 유럽과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트라이앵글, 쉽게 말하면 삼각형 체제가 다시 복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러시아와 다르게 중국은 그 아시아 대륙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 트라이앵글 그 체제에 포위되어 있다 보니까 한극으로서 활동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런 거를 통해서 러시아가 다시 자기들의 역할을 맡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기타 중동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그러면서 삼각체제, 쉽게 말하면 양극 체제에서 제3 스몰 3가 있는 넘버 3가 있는 삼각 체제에 비슷하게 이 사회, 이 지금 세계 정세가 정착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전국시대 같은 입장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 붙어야 된다, 혹은 러시아를 소홀히 하지 마라, 아니다,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라는 우리나라 자체 외교 정책에도 지금 정확한 그 어젠다라 할까 정확한 결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집권을 그 대통령이 바뀐 지 한 2년이 지났는데 의회의 어떠한 야당의 권력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그 외교를 담당한 대통령이라든가 행정부에서 큰 역할을 못 해가지고 그 어떠한 자기들이 집행할 국제 정세에 대한 외교 정책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럽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불황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수치상에 드러난 이야기이고 절대적인 경제 발전은 지금 인류 최고의 지금 호황이다. 물질적인 풍요, 즉 지난해보다 올해가 경제가 발전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수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전 세계는 물질적인 풍요가 극단적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더 이상 여러 가지의 계급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지 식물의 공장 생산이 눈앞에 있습니다. 벼농사로 예를 들면은 열대지방에서 산모작을 한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모작을 할 수 있어요. 1000평의 땅에 12층만 짓는다고 칩시다. 12층을 1000평이면 12000평을 1년에 4번 농사를 지으면 48,000평의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 공장 10개만 지으면 48만 평의 농지가 늘어나는 그런 농업의 혁명을 가져올 그런 정도로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공장을 못 짓느냐? 그러면은 농민들하고 농토의 문제가 급작스럽게 대두되기 때문에 농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지금 산업의 발달과 경제의 물질적인 풍요는 인류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인들이 무엇을 지금 주장하고 있냐면은 복지, 무료 복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그 굉장히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 보니까 복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를 조금 베푸는 것 가지고는 국민들의 욕망을 채우지를 못하니까 포퓰리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미래적인 그런 정책적인 그 어떠한 그것도 준비도 없이 국민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온갖 선심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위에서 더욱더 선심 정책을 벌이니까 국민들이 더 서로 상승 효과를 내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자유주의라 할까 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심해졌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무료 복지와 선심정책에 빗대가지고 지금 한국을 주도하고 있는 386, 지금 686이 됐죠. 60대의 그 한국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화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남은 노역을 부리고 있다. 즉 통일을 성사시킴으로써 자손만대로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귀족계급화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에 들어서 입시 제도가 경쟁에서 벗어나 균등한 선발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로스쿨, 의료대학원 이런 것들을 만들다가 그의 자녀들이 거의 대학 입시를 마치자 말자 의학대학원 없어졌어요. 이런 의심스러운 행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걔들이 이제 다 자랐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북한과 같은 백두혈통화라는 귀족계급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이미 일종의 우리나라에 성골, 진골이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력들은 이미 성골이고 진골입니다. 모든 국가 과거 시험에 10%의 가산점을 주고 있어요. 1, 2점을 다투는 수재들이 다투는 시험에 10%의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면 안 되니까 자기들 세력에 동조하는 일부 몇몇의 단체들에게도 세월호 희생자, 광주 민주화 운동, 과거사 진실위원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적당하게 그들도 귀족계급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알게 모르게 그 어떠한 민주세력이라는 이름의 귀족계급이 형성되어 있고 그들을 기초로 하는 사회에서 선거에서 자유우파라든가 경쟁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광주, 세월호, 기타 등등 화해진실위원회, 민간인 학살 사건 등 이런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사람만 해도 저가 추론할 적에는 거의 한 1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10만은 일당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그 풍요에 따르는 복지의 요구, 그리고 선심정책이 서로 맞물려 가면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욕망이 엄청 커졌다. 그리고 그런 것을 부추기기 위해서 귀족계급화하는 계급사회를 만들어가면서 그 686들의 마지막 늙음의 욕망을 지금 달성시키려고 한다. 이것이 지금 현재 총선에 나타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말한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만은 그런 무상복지 혹은 선심정책 그리고 주변 단체들의 자기 세력화를 위한 노력들로서 인해서 문재인 정부는 정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물론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고 재난지원금을 뿌리면서 국민들에게 그 욕망을 해소시키 줌으로써 큰 데미지는 입지 않고 견뎌내고 있지만은 그 정부의 실정이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앞에서 말하는 무상복지 선심정책을 베푼 것에 대한 지금 나라의 그 위기가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적으로 말할 때 모든 것은 랩타임이 있습니다. 오늘 씨앗을 뿌렸다 하면은 과학적으로 1초 내에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을 적당히 주고 이 최적으로 한다 하면은 이틀 내에 싹이 튼다. 마라톤을 한다 이러면은 10km에 몇 분을 뛰면은 42.195의 마지막 코스에 몇 시간 정도 나온다. 이런 랩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최소한의 시간. 지금 국가 정책이 문재인 정부가 선 정책이 2년쯤 지나니까 나타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의 기본은 그거예요. 돈 가치가 없으면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젊은 시절에 친목계 같은 거를 하면은 상호 부조금을 낼 때 돈으로 정하지 않잖아요. 그 자기들 회칙을 정할 때 쌀 2가마니를 준다. 금 10돈을 뭐 기준으로 한다. 이것처럼 쉽게 말하면 돈 가치가 없어지면은 그 지금 쌀 2가마니 값이 20만 원이라 치면 돈 가치가 없으면 40만 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리고 가치라는 거는 뭡니까?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가치라는 거는 귀하면은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그 지역화폐라는 게 돈 아니에요. 화폐를 발행하기 어려우니까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기 위해서 화폐 발행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화폐를 상품권, 지역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대량 살포한 거예요. 돈이 많아지니까 돈 가치가 없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 물가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들의 뜻이 물가 상승에 대한 저주, 쉽게 말하면 대파값이 지금 4,000원이다 5,000원이다 이라는 거.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국민들이 지금 불편해하는 거. 아파트값 폭락이에요. 저는 그것도 다르게 보는데 아파트 값이 폭락한 게 아니고 정상화한 거예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쉽게 말하면 그 아파트를 산 사람은 꽁지를 잡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망하게 돼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얼마나 비난을 하겠어요. 세 번째 지금 신문에마다 총선에 지금 윤석열을 비난하면서 곧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2금융권이 아파트 짓는데 재개발하는데 수백억 수천억을 빌려줘가지고 지금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선거 끝나 요즘 조용합니다만 그거를 지금 윤석열이가 빌려줬어요. 문재인이가 빌려줬습니까? 그 외에 국제적인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고 또 말한 대로 우리나라 상태가 물질적인 풍요가 충만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또 당연히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 있어서 그 정책적인 나라의 미래라든가 역사적인 관점이 없이 임기응변으로 정책을 실천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위기로 다가갔고 그 책임이 지금 틀고 나간 문재인 잘못이 아니고 윤석열에게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앞에 이혼한 마누라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니하고 다시 재혼을 했는데 네가 살림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시어머니 같은 입장에 있다면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간 사람 원망하면 뭐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계 정세가 변했다. 일극 체제에서 중국이 대도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양극 체제가 됐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다시 자기의 역할을 찾으려고 하는 서더 제3의 인물로 등극을 하다 보니 아직 국제 외교 정책에 정확한 어떤 국가 정책이 성립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세계적인 추세로 산업화가 극대화하고 물질적인 풍요가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복지 정책과 국민 선심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국은 686, 60대가 넘어서 민주화 세력들이 마지막 자기들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음으로써 나라가 조금 혼돈스럽다. 세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 네 번째가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의 실책입니다. 앞에는 제가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그 모든 것을 제가 윤석열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봐준다. 그 전부 다 윤석열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문재인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가 잘못한 것도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네거티브 정책. 이재명이 범죄자다. 조국이 범죄자다.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키겠다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이 저 새끼 도둑놈이다. 그런 놈이 지금 내하고 같이 말을 붙일 수 있겠느냐? 너무 오래 그런 거예요. 그 범죄자 같으면은 취임하자마자 6개월 내에 잡아넣고 구속을 시키고 그 사람이 범죄자라는 거를 증명시켜야 되는 거예요. 2년 내내 그 지랄을 하니까 국민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거티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범죄자다 그러면은 6개월 내로 잡아여야지. 왜 2년 내내 하는데 국민들에게 그 어떤 범죄자라는 거를 증명으로 나타내지 못하냐? 그러면은 그게 전체 잘못한 거예요. 나라를 발전시키라고 대통령을 시켜줬더니 나라 발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네거티브만 하는 거예요. 저만 나쁜 놈이다. 저만 나쁜 놈이다.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데 2년 내내 그러면서 나라가 누구 잘못이든지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했으니 국민들이 그거를 인정하겠어요? 첫째, 그게 무능하다는 거예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법을 떠난 정치라는 이름으로 그런 놈 잡아 열 수 있어요. 그게 권력 아닙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그 당신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범죄자라면은 감옥에 열어. 못 넣었어요. 끊임없이 저만은 범죄자다. 국민들이 식상한 거예요. 그 권력이 있는 놈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라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왜 그거를 못 잡아넣어요? 그러니 그게 잘못된 거고, 두 번째로 정치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생각을 할 때 내가 저 사람이 범죄자라고 했는데 이거 못 잡아놓고 있어. 법으로 보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이 정치적인 수사를 해야죠. 수사라는 게 뭐냐면은 말을 꾸며서 말을 해야지. 아, 이 사람을 잡아 열려고 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잡아 열려고 하고 있는데, 워낙 이 사람들이 지능범이고 또 증거를 남기지 않아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좀 기다려라. 내가 꼭 잡아 있겠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무 말도 없이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얕잡아 보는 거예요. 무능하게 보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을 좀 정리해야죠. 그 무당들, 뭐 이천공인가, 김건희 그거 자기 마누라 꼬라지 그것도 무당 같아. 생긴 꼬라지가 그렇게 뭐 나쁘게 생긴 얼굴은 아닌데 새댕기는 꼬라지가 무당 같아요. 쳐다만 봐도 무당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 사람이 무당이다 한마디를 하면은 내가 봐도 그 사람 말이 무당이다는 말을 믿게 되겠더라고. 꼭 무당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건희 그 무당이다 이래도 나는 믿겠더라고 보니까. 왜 그래 해댕기냐고. 그게 윤석열 정부의 실책이에요. 그 여자가 무슨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도 그 교양이 없어요. 영부인은 공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대통령 밥이나 잘 먹게 댕기고 잠이나 잘 자게 해주고 일이나 잘 보게 해주면 되지. 지가 뭔데 남북 통일의 역할을 한다 하고 지가 뭔데 뭐 국가의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국민이 지를 그런 거 하라고 선거를 해가 뽑은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지보고 뽑았으니까 내가 권한이 있다. 지보고 뽑지 않았습니다. 그런 윤석열 정부의 실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유주의, 자유우파를 대변하는 국민의힘의 정당이 노선이 없습니다. 완전 자탕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군사독재 시절에 박정희 전두환을 따르는 사람에다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김영삼이가 합쳐진 당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은 조금 좌파적인 시각이 있고 군사독재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이 없는 독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독재자들하고 민주주의를 했다는 사람하고 좀 좌파적인 시각. 그 둘이서 모여서 둘이 다 아무것도 몰라. 자유주의가 뭔가를 몰라. 중립적인. 한쪽은 독재만 한 놈이야. 한쪽은 좌파야. 이 둘이가 모여가지고 자유주의를 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 둘 다 자유주의라는 거가 자유주의가 무언가를 모르는 세력이라 이겁니다. 자유주의가 뭔가를 모르는 세력이 자유주의 시민들을 대표한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박정희 전두환이가 무슨 자유주의를 알아요? 오로지 군대 힘으로서 눌려가지고 총칼로 눌려가지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유주의는 밥 먹게 해주지 않느냐 이걸로 외치는데 이제 그거는 넘어섰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지금 이제 전두환이 집권 과정에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폭동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들어있어요. 그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지금 국민의힘에는 탄핵을 잘했다는 사람이 있고 잘못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잡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정책을 어떻게 정당에서 정책을 만들면 힘을 합쳐가지고 표를 단합해 가야 되는데 그런 국민의힘에서 무슨 정책이 나오냐 이겁니다. 뭐 여러 가지 지적할 거는 많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세계 정세가 변했다. 그리고 한국에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 보니 국민들의 요구가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으로 실패한 게 많다. 네 번째, 그러나 윤석열이도 잘못한 게 많다. 다섯 번째, 자유우파를 대변한다 하는 국민의 힘이 잡탕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언가를 모르는 사람들 뿐이다. 이렇게 제가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처방을 하고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첫째는 집을 짓는 거로 말하면 확 싹 뜯어 고쳐 가지고 새로 지을 거냐 아니면은 리모델링을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확 뜯어 고치고 싶어요. 싹 다 무시해버리고. 그런데 그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런 문제를 확 뜯어 고치고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나고 하면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이름이 있는 명망가를 불러야 되는데 그 명망가라는 놈이 다 도둑놈이고 다 때묻은 놈이다 이거예요. 새로 집을 고치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써가지고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떤 어필이 되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어필되는 사람이라는 게 좀 이름이 난 사람이라 해야 되지 어디 여기 산골에서 도 닦은 사람이 나선다고 국민들이 알아주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름 있는 사람을 부르다 보면은 결국 그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확 뜯어 고치고 싶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결국 뽑아봐야 국민들한테 이름 익은 사람을 부르다 보면 결국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너무 그게 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베트남에 여행을 간다 칩시다. 그 베트남 가까우니까 여러 번 간 거예요. 그래 우리 회원들끼리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야, 베트남 비용이 얼마 들겠냐? 이러니까 한 사람이 지난해 5명이 갔을 때 50만 원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뭐 2만 원씩 더 보태가지고 5명이서 60만 원이면 되겠다. 이게 리모델링이거든. 그러면은 5분에 5명이 가면 전번에 갔던 그 코스를 그대로 바를 수밖에 없어요. 왜 50만 원이라는 그 돈이 그 비용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는 아무 극이 없는 거라. 발전이랄 거 새로운 게 없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여행 가려는 사람이 안 갈라 한 거야. 아이고 뭐 저번에 갔는데 안 간다 하여. 왜 그 코스가 똑같은데. 그런데 새로운 걸 하려니까 가본 놈이 있어야지. 뭐 어디가 얼마 가본 놈이 있어야지 어디 가니까 어떻다 해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말이야. 그래 결국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라든가 자유우파의 위기는 이런 새롭게 집을 짓는다 하는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인식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결국은 리모델링이라. 요렇게 하면 선거에 총선을 해보니까 요런 사람을 내니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서 요렇게 하자. 결국 그거는 똑같은 거다 이겁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바꾼다고 할 적에는 확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8시에 일난다면 6시에 일어나고
잠을 침대에서 한다면 마룻바닥에도 자고 가시덤불에도 자고 선약을 먹고 말이야. 이런 걸 해야지. 뭐 똑같은 거 뭐 똑같이 자고 똑같이 밥 먹고 이러면서 뭐를 변한다 이게 절대 변할 수 없어요. 농떼 치는 놈이 공부한다 하는 놈, 그 공부하려 하면은 저 잠자리에 잘 때 그거 벌써 나는 이제 침대에서 자니까 일찍 못 일어나고 자꾸 눕고 싶어서 안 돼. 침대부터 치우자. 뭐 이런 식으로 확 바꿔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주의 우파에 대해서 제가 전제했다시피 윤석열이가 워낙 정치적으로 무능하니까 총선에 선방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추설해가지고 잘해내겠다 이러면은 우리가 윤석열이한테 어떻게 기대를 해보겠는데 이미 총선에서 졌다. 내 비서실장도 저쪽에서 데려와서 지 맘대로 하라 해라. 내를 무시하고 또 내 권력을 실천할 국무총리도 그쪽에서 오라 해라. 이런 말에 항복 선언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놈을 믿고 우리 자유우파의 재건을 꿈을 꾸나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리모델링을 할 시기는 지났다. 그리고 자유우파들이 명망가가 아닌 이런 산속에서 저 지방에서 도통한 사람이라도 끌고 와서 이번에 안 되면은 이번 4년 뒤에가 안 되면은 10년 뒤에 재건을 하더라도 사람을 출마를 시키고 자리를 주고 이래서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이런 한 10년의 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 첫째 단서가 그겁니다. 저는 단시간에 불가능하다. 저거 최소한 다음 선거에 신인들 30대 이런 애들을 발굴을 해서 출마를 시키고 광고를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리도 주고 언론을 통해서 그 과대 포장도 좀 하고 이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최소 8년 뒤에 이 자유우파가 재건될 수 있다. 이것을 첫째 전제로 합니다. 그런 어떠한 리모델링이냐 헐고 새로 짓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저는 새로 짓자 10년의 꿈을 가지고 두 번째로 내용의 문제. 좋다 이게 사람을 바꿔내면은 그 속에 있는 법률적이라든가 실천해야 될 정강 정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것도 확 바꿔내야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범벅이 되어 있는 과거 역사에 대한 문제부터 자유우파적인 시각으로서 한 가지 만들어내 나가자. 우리 자유우파가 이룩했던 성과가 어떤 점이 있느냐? 물론 박정희의 독재, 이승만의 친일 성향의 사람을 쓴 거, 박정희의 독재, 그리고 위기에서의 전두환, 이 입장 여기까지는 자유우파는 덜러리였지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자유우파가 그것을 막연하나마 자유우파적인 시각에서 동의를 해줬다. 이런 점을 부각시켜서 자유우파의 역사를 그 전두환 시절의 민주화 운동의 완성도 민주투사들이 했지만은 언론에 나와 있다시피 넥타이 부대들이 동조함으로써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국가 미래를 어떻게 자유우파적으로 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한국적 자유주의라 할까? 한국에서 필요한 자유주의의 이념과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우파는, 한국의 자유우파는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자유주의를 보수주의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역사를 조금씩 변화시켜, 쉽게 말하면 진화시켜 왔거든요. 혁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시켜 왔느냐. 왕조가 무너지는 시기에 그 어떤 근대 무역업자들이 생기면서 그 왕권이 세금을 왕창 뜯고 그 특혜를 주는 일부 왕과 친한 일부 귀족들에게만 무역권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역 상공인들이 왜 너희 마음대로 하나, 우리도 무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라. 그런 권한을 의논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 한 게 그게 국회의원이고 의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를 만들고 그 왕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그 법률적으로 정해라. 그리고 왕을 뽑는 그게 세금 낸 사람이 왕을 뽑겠다. 뭐 이런 식으로 법이 하나하나씩 만들어져 나간 거예요. 공산주의는 혁명을 했잖아요. 러시아에서. 어느 날 갑자기 노동자 세상이 돼야 된다면서 공장 노동자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에서. 그 일시적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진보주의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주의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왕조 시대에 나라를 무능해가지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총독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지배해가지고 그 근대화 시켰어요. 근대화 시키면서 그 왕권 비슷하면서 산업은 발달한 거예요. 그게 지금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안 받았다면은 그런 공장 시설을 배워서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면 100년이 걸리는데 30년 만에 수력 발전이 들어오고 철로가 깔리고 그 식민 백성들이 그 공장에 일을 하면서 일을 배웠다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해방 이후에 그 공장을 그 옆에서 본 그게 있으니까 어쨌거나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 공장을 인수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재벌들이에요. 전부 다. 한국화약, 해태제가, 이거 전부 다 그 공장에서 격리 보던 사람들이 다 재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식민지 근대화론인데, 그거는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안 되고, 그러자 연합국이 승리를 해서, 연합국인 소련은 자기가 교육시킨 김일성이가 그 북한의 정치 지도자가 되고, 남한은 미국에서 유학한 이승만이가 그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그 시절에는 소련하고 미국하고 같은 연합군이에요. 일본을 상대로 싸운 연합국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그때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한 거예요. 서로. 그러다 보다가 1950년대부터 공산주의 소련이 요즘으로 말하면 양극체제로서 한 극을 담당하게 되었고, 미국이 한 극을 담당하면서 자기 나라의 패권을 위해서 갈라지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된 거예요. 분단이.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주의가 역사적으로 진화해 온 것이 아니라 1945년도에 갑자기 자유주의가 혁명처럼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가 왔는데 우리 국민들이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제가 4.19잖아요. 10년 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 알아본 거야. 이승만은 우리나라가 쉽게 말하면 어린애인 줄 알았는데
뭐 부정선거해도 되고 뭐 이런 줄 알았는데 뭐 국민들이 그거 들고 일 나쁜 거예요. 그거 자유민주주의예요. 그게 4.19가 자유민주주의예요. 민주잖아, 민. 국민이 주인이라는 게 주인 주자잖아요. 민주예요. 그래서 주인이 주권자로서 주인 행세를 한 게 4.19예요. 그랬는데 그 자유주의가 싹이 털려고 할 때 군사독재가 시작됐잖아요. 쿠데타로 인해서. 그러면서 박정희가 그 5.16 혁명 그 선언이 뭐예요? 우리는 반공을 국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아닙니까? 근데 그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 삼선까지 하고 종신으로 죽을 때까지 할 제도를 유신으로 만들어 놨는데 결국 79년도에 패망하고 다시 또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전두환.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자유주의는 단계적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혁명적이에요. 결국 혁명을 일으킨 게 6.29 선언을 통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은 하나의 민의에 의한 혁명에 의해서 자유주의가 자리 잡았죠. 그래서 저는 자유주의가 한국에서의 자유주의는 민주주의가 한국에서의 자유주의는 보수주의가 아니다. 진보주의다. 진보주의자들이다. 결론으로 말하자면은 지금도 우리 자유우파의 재건은 보수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이고 혁명적이고 진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아니고 싹 뜯어서 새로 고치자. 사람도 정강정책도 이념도 자유주의에 맞게 싹 뜯어 고쳐서 우리 국민들이 진정한 의미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추구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북한 김씨 왕조를 흉내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의 강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자유주의의 재건은 국민의 힘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우리 자유주의 세력들이 스스로 일어서야 된다. 두 번째로 자유주의는 한국의 자유주의는 보수주의가 아니고 혁명적이고 혁신적이고 진보적이어야 한다. 즉 결단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단기간에 이룰 수 없다. 적어도 10년의 세월을 각오하자.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역사관과 새로운 정강 정책을 개발해내야 된다. 네 번째, 전통적인 자유주의로서는 현재 시대 정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근대화되고 물질적인 풍요가 이루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그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 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것이 자유주의 우파를 재건하는 제1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자유주의 우파에 대한 지금 현실을 진단하고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처방을 했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시민혁명을 일으킬 때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을 그를 기회로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총선 전부터 제가 이 북두 시민혁명군이라는 유튜브를 강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자유우파들이 실망하지 말고 윤석열 같은 저런 머저리 같은 짓을 하지 말고 우리 모두 자유우파를 바르게 세우고 또 국가의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저도 거기에 한 역할이 있다면은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또 제 모든 것을 내놓고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또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를 늘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